자, 우리 CFP 부동산 설계 정규 촬영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목차 1페이지를 잠깐 보죠, 여러분들.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제1장 부동산 활동과 이제 부동산 설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기초적인 지식들, 부동산의 이제 분류라든지 우리가 공적 장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은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꼭 좀 여러분들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2장 부동산 설계를 위한 시장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 분석을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절차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자, 그리고 용도별, 그러니까 유형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아니면은 뭐 공업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시장 분석과 관련된 뭐 특이한 절차들, 분석 절차들, 내용들을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장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장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이제 3장이죠. 그래서 3장 부분은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 분석은 상당히 좀 중요한 챕터입니다. 시험과 아주 사례뿐만 아니라 지식형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3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4장 부동산 설계 대상 유형 분석해가지고 각 유형별, 그죠? 뭐 주거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라든지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형별 특징들을,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경매와 공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매회차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5장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와 사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재무 설계 우리 6단계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부동산 설계 쪽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직결돼서 우리가 지식형 문제보다는 이제 사례형 문제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례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 편에서 제5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고 개인재무 설계 사례집을 통해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제5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1장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현상이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 현상. 자, 부동산 현상이란 관찰할 수 있는 부동산의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법칙성을 말한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부동산들이. 자, 부동산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수준, 빌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기업 동향, 종업원의 수 상태, 그리고 택지의 파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소유 동향, 부동산 현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시책 등에 따라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난다. 즉,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활동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책뿐만 아니라.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이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과의 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 활동에는 우리의 동태적으로 행동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많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외적인 현상의 측면도 있다. 자, 외적인 현상은 부동산 현상과 통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모든 부동산 활동의 종류에 의해서 부동산의 매매 현상, 평가 현상, 권리 분석 현상, 관리 현상, 중개, 입지, 이용, 개발 현상 등의 부동산 현상을 형성한다. 우리 상당히 좀 개념적인 내용들을 교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토지가 있다. 부동산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람의 활동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활동. 자, 이것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르고 토지가 우리 산이었는데 평지로 바뀌고, 그렇죠?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그렇죠? 감정 평가도 하고, 또 하나는 거래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니까 중개사를 이용해가지고 중개도 일어나고 이런 외부로 표출되는 뭐 상황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동산 활동은 전체 이 사람의 입김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김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이런 움직임, 이걸 부동산 현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뭐 이렇게 정확한 개념으로 구분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8페이지 가셔가지고 나번 지역적, 개별적 부동산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치가 좀 고정되어 있죠? 지리적 위치가, 고정성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죠? 그 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그죠? 위치에 따라서 현상들은 다 달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색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역적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적, 국지적 부동산 현상은 같은 시점에서의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서 그 내용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여러분들 정책이 나왔어요. 그죠? 세금 중과하겠다. 뭐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현상, 그런 활동들이 정책 활동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수요가 감소하고 나 이거 안 살래, 나 이거 빨리 팔아치울래, 그렇게 움직이는 지방이 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지방이 있고, 그렇죠. 우리 그게 바로 이제 지역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적 부동산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줄 계속 보겠습니다. 지역적 부동산 현상에서 전이 현상이 있는데, 부동산 현상이 지역 상호 간에 옮겨가는 현상을 뭐 전이 현상, 그렇죠? 전파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이 현상의 유형은 확대 현상과 수축 현상이 있으며, 확대 현상은 어떤 부동산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영향을 급격히 또는 서서히 이동하는 현상이며, 자, 수축 현상은 부동산 현상이 광역적으로 확대된 후 그 지역적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현상이다. 뭐 개념이죠,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이 지역이 개발 이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확대가면서 여타 지역까지 다 전이 되는, 확대 개발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뭐 서울시라든지 뭐 시간이 좀 완성이 됐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지역은 슬럼화되고, 그죠? 점점 슬럼화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권역이 줄어드는 그런 소축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개별적인 부동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떤 부동산인가에 따라서 그 현상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들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성.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똑같은 부동산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토지는 없죠,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뭐 A 토지, B 토지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다라고 해도, 그죠? 아무리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100% 똑같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개별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별적 현상은 특징, 상태, 내용 및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자, 개별적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른 가격 형성 현상의 개별성, 건물 등은 신축 이후에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그 유용성이 감소되는 감가 현상의 개별성,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 수익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라도 위치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별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르고, 개별적으로 같은 지역이라고 있다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동산 우리 할 때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나라 전체 현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그죠? 그 지역 내에 지역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이제 개별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 하는 이유,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우리 이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화해서 그렇게 뭐 어렵게 출제되고 그러는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의의, 부동산 활동이란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자, 개별 부동산에 대한 이용, 계량 등이 이루어지는 넓은 의미의 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김이다라는 거예요. 입김.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입김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AFK 교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동산 활동과 우리가 전문적인 부동산 활동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일반적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매입한다, 내가 관리한다, 내가 처분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 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것들. 자, 전문적인 부동산 활동은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라든지 외부 여러분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적인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전문적인 부동산 활동은 하나의 이제 업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중개업, 감정평가업, 뭐 컨설팅업, 관리업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9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에 부동산 활동은 공익부동산 활동과 사익부동산 활동으로 구분한다. 자, 공익부동산 활동은 정부에서 행하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사익부동산 활동은 개인들이 하는 활동들 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2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날에는 이제 정부, 그죠? 정부도 이제 부동산 활동 정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적 주체는 민간 부분을, 공적 주체는 공공 부분을, 제3섹터 공사 부분은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합동 부분을 담당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자, 밑으로 와서 3번 부동산 활동의 분류라고 해서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우리는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업 부동산의 업이에요. 업을 분류하는 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을 하는 게 뭐 한국 산업 분류 표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 이렇게 좀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네요.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요. 공급업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 쪽에서는 여러분들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개, 감정평가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책이 여러분들 상당히 심플하죠? 뭐 이런 얘기하고선 추가 부연 설명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AFK 교재가 추가 부연 설명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산업 분류표상 부동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부동산업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건설하는 자, 이거는 건설업이죠. 그렇죠? 건설업은 여기서 지금 분류표상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업으로 지금 분류를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건설업은. 자, 건설해가지고 만약에 분양을 했다. 건설까지 끝난 게 아니고 분양했다. 그러면 뭐예요? 공급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업이 되네요. 분류표상. 자, 건설해가지고 내가 직접 여기 이 건물을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식당으로 운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부동산업이 아니죠? 여기서 뭐 임대업도 아니고요. 공급업도 아니고요. 뭐 중개, 감정평가업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요식업이죠. 요식업을 한 거예요. 자,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대를 놨다. 그러면은 부동산업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똑같은 뭐 활동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AFK 교재에서는 나오는데 그런 말이 CFP 교재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림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뭐 등장하고 그럴 만한 계제는 못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10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 활동의 우리가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성과 기술성을 띈다. 우리가 사람의 입김, 우리가 매입할 건지 보유할 건지 임대할 건지 처분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활동 중개업을 할 건지 감정평가업을 할 건지 분양업을 할 건지 공급업 임대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의 규칙성이 있죠, 여러분들. 해당 분야는 업은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성과 기술성을 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사회성 그리고 공인공성, 사익성. 즉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공익성과 사익성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도 되지만 뭐예요? 국가의 구성 요소인 거죠.
토지, 국민주권 영토 해가지고 우리의 국가를 이루는 3대 구성 요소. 그렇죠? 그래서 공공적인 제한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성 또는 사회성, 그리고 사익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문성이라는 게 나오죠. 3번 전문성. 우리 전문성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매입이라든지 처분 다 가능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봤듯이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4번 윤리성을 띈다. 이 전문성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죠? 윤리성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전문적인 업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이니까.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여러분들 모든 직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윤리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윤리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업자에 대한 윤리 규제 방법에는 법률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있으나 바람직한 것은 자율 규제라고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맞죠? 바람직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그죠? 윤리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법이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5번 보니까 여러분들 정보활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활동.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수의 물건들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바로 일반적인 재화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적인 전제죠.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참여자, 매도자, 매수자, 그렇죠? 그런 자 간에 은밀하게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죠. 그래서 정보라는 게 이게 완전 대칭되는 게 아니고 비대칭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곡 현상들도 발생하고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정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 우리 사람끼리의 활동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 당연하겠죠.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자, 우리 7번 보니까 여러분들 7번 현장조사 활동이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여러분들 부동산을 거래하고 할 때 뭐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보는 게 낫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적 장부로 안 나타나는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보지 못하죠. 내가 직접 장소에 임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임장활동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장조사 활동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이제 복합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복합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토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 함께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함께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도 있고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의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위치,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 지세,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걸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경제적 의미는 뭐예요? 그 부동산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내 재산으로 할 건지, 그렇죠? 부로 할 건지, 아니면 실수요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생산 원가로 볼 건지,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는 자산으로 볼 건지, 이게 경제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데, 토지라는 게 다 내 거냐, 토지 지표만 내 거냐, 상하는 안 되냐, 일정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까지는 소유권으로 인정된다. 뭐 이런 것들 바라보는 우리 개념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김들이 작용하는 특징들을 보니까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속성과 관련된 부분들, 과학성, 기술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만 모두 짝지어놓은 것은, 모두 골라놓은 것은,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 뭐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 그죠? 그래서 제목 위주로만 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큰 어려움이 없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익성만 보는 거지 공익성은 안 본다. 그럼 틀려요. 공익성과 사익성 모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인 활동만 부동산 속성이다. 활동의 속성이다. 아닙니다. 대물 활동도 부동산의 속성에 해당된다라는 거 함께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사람들이 부동산에 어떤 우리 움직임을 보이느냐, 뭐 이것들을 보는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결정과 부동산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결정. 부동산 결정이란 어떤 부동산 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합리적인 거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부동산 의사결정.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놓을 것인지 뭐 이런 결정들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2번 보니까 부동산 결정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부동산 실행이라고 한다. 그렇죠? 처분하는 거, 내가 실행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결정의 과정. 자,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두 번째, 자료 수집 분석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건지, 우리의 방안을 모색한다 항상 여러분들, 기본적인 플랜은, 플랜을 짜고, 그렇죠?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사후 검토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플랜 두시. 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순서 뭐 묻는 문제, 시험 문제 뭐 출제한다라고 해도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와 하기도 너무 빈약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12페이지까지 봤어요. 12페이지까지 본 내용 중에서 과연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쉽게 정도 출제할 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의 뭐 속성 정도 뭐 요 정도 8번까지 이렇게 메모된 거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제2절 부동산 기초 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자, 우리 협의의 부동산. 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복합 개념, 법률적까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우리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을 보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민법 99조에서 규정한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당한 이익이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 상하에. 상하에. 자, 뭐 저기 하늘 끝까지 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뭐 지구 끝까지 다 내 건 아닙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뭐예요? 지하수 정도는 소유권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로 보지만은 저 밑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여러분들 소유권의 영향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토지의 구성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다. 그래서 토지의 구성물은 흙, 지하수, 논둑 등을 말한다. 자, 이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며, 자, 토지 소유권은 그 구성물에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채굴 광물은 여러분들 소유권이 아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정착물 나왔습니다. 이 정착물. 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랑 우리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토지랑 부합된 정착물 또는 합체된 정착물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가 거래될 때 여러분들 함께 거래되는 거예요. 이런 정착물. 예를 들어서 담장, 굴뚝,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다리, 교량, 뭐 이런 것들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건물이 있죠. 건물은 독자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농작물과 관련된 분들, 그죠? 미분리 과실, 사과, 나무의 사과가 땅까지 거래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농작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수목 이거예요. 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에 이름표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껍질을 살짝 벗겨가지고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은 그렇죠? 따로따로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거래되는 정착물이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나머지들은 토지 거래될 때 함께 싸잡아서 같이 거래되는 부합된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정착물은 건물,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인해서 독립된 물건이나 우리가 가식 중에 있는 식물, 기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본다. 늘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쭉 이제 그 이하 이제 설명하는 게 있죠. 자, 우리 독립적으로 거래되느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거래되느냐 뭐 이런 그죠? 아니면 토지랑 함께 거래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그죠? 표 1-1-2의 부동산의 개념에 협의의 부동산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자, 협의의 부동산에서 정착물,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정착물은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자, 농작물, 미분리과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나머지 수목, 돌담, 교량, 제방, 우물, 굴뚝, 축대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 토지랑 우리가 함께 거래되는 토지의 일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협의의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광의가 있겠죠? 뭐 이거랑 다른 거랑 포함되면은 광의의 부동산이 될 거예요. 광의. 자, 뭐냐?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토지 건물처럼 그죠? 국가기관에서 이거 등기 다 되죠.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관리 대상으로 보는 재산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른쪽 페이지 가서 다시 볼게요. 준부동산에서는 우리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선박,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항공기, 뭐 자동차, 뭐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등기 등록되면서 이제 운용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등록되죠, 여러분들.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각종 우리가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재단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다음 여러분들 권리와 관련된 준물권으로 광업권, 그리고 우리 어업권 이런 말이 있죠. 광업권, 어업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업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영업권은 여러분들 준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임목, 등기된 임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임목. 자, 그러면 임목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수목이죠. 그러면 요 수목하고 여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는 차이점이 뭘까요? 요 수목은 여러분들 명인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수목, 임목이나 수목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요 나무들은 어떤 나무냐면은 여러분들 등기된 나무예요. 등기.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상 등기된 나무의 집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나무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나무의 집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준부동산이다,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암기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0톤 이상의 선박, 모든 선박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이 바로 광의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자, 왼쪽 페이지 14페이지, 자, 우리 제목만 볼게요. 자,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임목,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선박은 20톤 이상이에요.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등기 등록된 요거 임목에 관한 그죠? 등기된 임목 요거는 여러분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당 잡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 잡고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15페이지 하단의 그림으로 우리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 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협의의 부동산에서 이 토지랑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등기된 임목이건 그죠? 여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해도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에 분류해서 필지와 획지라는 게 나오죠. 요 필지와 획지도 가끔 시험 문제, 뭐 개념 묻는 걸로,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필지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법적 개념이요.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필지입니다. 그래서 요 필지 옆에다가 여러분들 집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집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지에 내가 살고 있다. 이 100번지. 이 100번지가 필지예요. 100번지는 A 소유다. 그죠? 홍길동 거다. 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필지는 소유의 중심이 돼서 성립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우리가 집원이 붙는 토지가 바로 필지다라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를 중심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집원,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해서 공적 지적장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필지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획지. 이 획지란 얘기는 구획을 정했다는 얘기죠. 구획을 정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번지가 있어요. 여기는 101번지가 있겠죠. 여기는 103번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104번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105번지, 106번지 이렇게 각각 소유자가 지금 6명이에요. 근데 여기를 뭔가 개발지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구획을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싸잡아서 뭔가의 대형 쇼핑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구획 구간이 되는 거죠. 구획을 정하는 거예요. 구획. 자, 구획에 다 포함되는 이 토지들을 바로 획지 이렇게 합니다. 자, 획지는 그러면 뭐예요? 소유의 단위, 법률적 단위가 아니고요. 경제적, 그죠? 우리 사업상 그런 구획되는 단위가 바로 획지인 거죠. 그래서 획지는 여러분들 필지의 법률상의 단위 개념에 반해서 획지는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단위의 토지다. 비슷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그죠? 하게 되면 이 땅값이나 다 비쌀 거예요. 땅값들이.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필지와 획지를 이제 구분해 보는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과 관련된 부분들 볼 거예요. 지목이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개의 지목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목. 이건 뭐냐면 땅의 목적이에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라는 거죠. 좀 전에 봤듯이 여러분들 한 필지, 1필지에는 한 가지 지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1필 1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0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 100번지가 여러 가지 우리 용도로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다용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로 쓰는 용도. 그렇죠? 주 지목을 가지고 우리는 지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쓴다. 그건 지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변경했다. 그래도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을 바로 우리는 지목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28개가 나와 있는데요. 전, 답, 대. 우리가 대지 하는데 이거 대지가 아니고요. 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그 필지 있죠. 필지. 1필지, 100번지. 100번지에 건물을 올릴 거야. 그 필지, 1필지를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구획을 정할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획지라고 하죠. 이 전체에 대형 건물을 올릴 거야. 그러면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필에는 1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와 대지는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과수원, 목장용지부터 오른쪽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자, 다음 페이지 공원도 있네요. 체육용지도 있고요.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본 이유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지목이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고 눈으로 좀 느낌은 좀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렇죠? 일필일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 그리고 묘지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에 한 필지가 여러분들 과수원으로 쓰게 되면은 과수원, 그리고 목장으로 쓰게 되면은 목장용지, 또는 묘지로 쓰게 되면은 묘지, 이렇게 우리가 지목을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수원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목장용지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묘지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뭐 주거용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런 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묘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묘지관리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땅들은 그럼 뭐냐?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밑에 땅을 우리는 대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대.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면 과수원으로 또는 목장 또는 묘지 이렇게 얘기해야지만이 일필에는 지목이 하나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들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필 이목이 나옵니다. 일필 이목. 하나의 필지에 과수원이면서 일부는 대. 자, 예외사항인 거죠?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 예외사항 세 가지. 과목묘, 요 세 가지다. 그러면 과목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여러분들. 16페이지. 자, 과수원. 두 번째 줄.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예외죠? 자, 우측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자, 1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목장용지. 목장용지. 자, 첫 번째 줄. 다음 강목의 토지다. 괄호 열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예외죠, 여러분들.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에요. 18페이지에. 자, 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자, 묘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죠. 괄호 열고.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묘. 이게 바로 일필 이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목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여러분들 도로예요. 도로. 도로는 대원칙으로 우리는 접근하면 돼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대원칙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도로죠. 근데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죠? 요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휴게소 부지가 있죠. 휴게소 부지. 휴게소 부지. 자, 휴게소에서 여러분들 차 끌고 한번 다니시는 분들 휴게소 갔다가 이 도로로 와야 되는 거지. 휴게소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뭐 거기 담당하는 뭐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뭐예요? 도로의 일부인 거예요. 도로의 일부. 그래서 고속도로 내에 휴게소 부지. 휴게소. 자, 이거는 여러분들 휴게소가 이제 건물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대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된 목적이 도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휴게소 부지가 되다? 그러면 일필 이목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도로예요. 도로로 본다. 즉, 주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주지목에 따라서 일필 일목의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용지, 공장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밖에 도로에서 그 아파트라든지 공장으로 들어가죠? 거기도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부지 안에서의 도로 아니면 공장 용지 안에서의 그 도로, 그 통로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도로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가 도로가 아닙니다. 이거 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인 거고 공장은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전체가. 그 안에 있는 통로라고 해서 이걸 도로라고 하느냐? 도로가 아니죠. 이건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부지는 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장 용지 안에서의 도로는 우리가 공장 용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일필 이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자,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이거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중간 하단에 여러분들 중간 정도쯤에 중간 조금 밑에 도로 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아파트 또는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는 제외한다. 즉, 아파트 부지, 공장 용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도로다, 도로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점점점 나와 있는 게 도로인데, 자, 세 번째 점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부지. 자, 이거는
도로다라는 거죠. 도로다. 대가 아니다라는 거. 자, 요거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거. 자, 물을 상시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놓고선 거기다가 뭐 벼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연, 뭐 이런 것들 뭐 키우는 곳을 생산적인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논이죠, 논. 논답자. 그래서 왼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이 흐른다. 자연적 유수가 있다 또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걸로 예상되는 부지 이런 흐르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이 여러분들 하천이에요. 하천. 물이 흐른다 하천. 자, 그런데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소규모로 흐른다. 요게 바로 또랑 국어입니다. 국어. 자, 국어는 여러분들 자연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있는 그런 부지로서 소규모 수로 부지가 바로 국어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뚝, 제방 뭐 이런 것들도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자연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또는 있는 땅이 하천이 대원칙이지만 그 땅 규모가 소규모면 국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 흐르는 물을 막았다라는 거죠. 막았다. 자, 이게 바로 유지예요. 유지. 자, 오른쪽 연도 17페이지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단 부분에 하천, 국어, 유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하천, 자,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자, 수로 또는 뚝,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또는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소규모. 자, 이게 바로 국어다라는 거고요. 자, 유지는 뭐예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해 놓는 댐. 그렇죠? 막아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 여러분들 마지막 잡종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위에까지 묘지까지 27개의 우리가 지목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이거까지 뭐 계속 우리 나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7개가 아니면은 잡종지로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잡종지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거기 갈대밭, 두 번째 변전소, 세 번째 자동차 운전학원 뭐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뭐 다섯 번째 우리가 쓰레기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뭐 이렇게 우리 잡종지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는 좀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하기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 대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하에서 그죠? 도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필, 이목이 나오는 게 과목묘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물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하천과 국어의 개념 차이,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을 다 정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그 18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단 법률상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의 토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법률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지목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AFPK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1-4에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여러분들 거기 구분을 보죠. 구분.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용도지역,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도시지역이다. 내부적으로 세분하면 뭐 주상공록 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구분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CFP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거의 뭐 희박합니다. A 때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은 자, 어쨌든 이렇게 용도지역이 구분되면은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조금 우리 많이 좀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제한을 좀 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뭐 이런 데는 건물을 올리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사람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의의를 보니까 여러분들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토지를 쪼갠다. 어떤 계획으로 쪼개느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또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이 이제 획일적으로 다 전국에 있는 곳들을 다 규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자체 조례로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 행위 제한 사항들을 완화할지 아니면 강화할지를 조례로서 세부적으로 또 정합니다. 지역마다 또 달리. 자, 이렇게 용도지역과 관련된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해서 기본적인 용도지역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러분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용도지구라는 곳은 뭐, 미관지구, 뭐, 고도제한지구, 뭐, 경관지구, 뭐, 방제지구, 방화지구, 높이 제한지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다 외우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용도 구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그죠? 도시가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녹색으로 허리띠를 벨트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국방상 또 그죠? 저기 휴전선 밑에 다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뭐 이런 지역 구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용도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를 뭐 세분화해서 막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막 복잡하고 그 말인 것 같고. 근데 우리 CFP 시험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19페이지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